안녕하세요. 가축 분야 자원화를 위한 퇴비화 기술 및 퇴비 부숙도 관리 설명을 맡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이종만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개요,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 퇴비의 적절한 사용, 퇴비의 부숙도 판별,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의미와 필요성은 첫째,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둘째, 양질의 퇴비 공급, 셋째,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가축 분뇨 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토양에 환원시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농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퇴비 부숙도 적용 기준 및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가축이고요. 항목은 부숙도 측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비사 면적이 아니라 축사 면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500제곱미터 이상은 퇴비 부숙도 판별 시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부숙 중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축산 농가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적 부숙도 측정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가스의 발색 반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검사 용기에 의뢰하신 퇴비를 놓으면 호기성 미생물이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색 키드와 반응한 것을 솔비타, 콘벡 기계가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미부숙, 부숙 초기,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축사 면적 시설은 부숙 후기, 부숙 완료, 퇴비 부숙도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도 기간 운영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시행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는데요.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은 유예됩니다. 즉 2021년 3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다만 계도 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이 유발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도를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의뢰하여 분석 결과서를 받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 퇴비 관리 대장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그것 또한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검사 의뢰 횟수는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그리고 부숙도 기준은 부숙 중기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축사 면적을 구분하는데요.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는 한우와 젖소는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서 9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대상 농가, 9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됩니다. 양돈, 즉 돼지는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대상 농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됩니다. 가금류는 3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는데요.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대상 농가, 그 이상이면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됩니다. 허가 대상 농가는 검사 횟수를 6개월에 1회 받으셔야 하고요.
즉 1년에 2회 이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부숙도 기준은 부숙 후기, 부숙 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 농가가 됩니다. 첫째, 신고 규모 미만 농가. 둘째, 발생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농가. 셋째, 300kg 미만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일당 300kg 환산 시 소는 사육 두수가 22두, 사육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 대상 농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젖소, 돼지, 가금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허가 대상은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 원, 신고 대상은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비 부숙도 성분 검사 및 검사 주기 관리 기준 위반 시에도 허가 대상은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비 액비 관리대장 기록 보존 위반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입니다. 가축 분뇨는 굉장히 가변적 특성을 갖는데요. 분뇨 1g 속에는 10억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로운 미생물도 있고요. 기생충, 기생충알, 바이러스 같은 나쁜 미생물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축 분뇨의 부숙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숙이란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생육활동 과정으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미생물은 크게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기성 미생물의 대표적인 예는 김치 발효와 요구르트를 들 수 있습니다.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대사산물인 중간산물과 산을 생성하여 분해 속도가 느리며 열 발생을 40도 이하의 열을 발생합니다. 반면 퇴비 부숙도로 대표되는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사용하고 굉장히 분해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열 발생도 50도에서 80도까지 발생하며 중간에 대사산물이 없습니다. 다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사용하고 분해 속도가 빠르며 열을 75도에서 80도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뒤집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뒤집기는 산소를 퇴비더미에 골고루 불어넣어 호기성 세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뒤집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퇴비를 1m나 2m를 옆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숙 과정으로 분뇨 처리 속도를 높이고 악취를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분해 속도 차이인데요. 현기성 미생물에 비해서 호기성 미생물은 분뇨 처리 속도가 40배나 빠르게 됩니다. 열 발생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퇴비 부숙화 과정은 부숙 초기,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부숙 초기와 부숙 중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악취가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제일 정점인 부숙 중기에서 70도에서 80도 사이에 고온의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퇴비 부숙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부숙을 활용하는 고온성 미생물은 유해한 항생제나 바이러스, 기생충들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이 고온성 미생물들은 인간이나 가축에게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 후 점점 온도가 내려가 55도씨 정도가 되면 부숙 후기로 진행되면서 방성균과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온과 같아지면 부숙 완료가 진행되는 후숙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기간은 자연 상태로 내비둘 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가 처리가 많은 퇴비의 자가 처리가 많은 소규모 한우 농가의 퇴비 처리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 퇴비 처리는 퇴비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축분의 입자 크기, 축분의 수분 함량, 축분을 쌓는 높이, 통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축분의 입자 크기 및 수분 조절은 우사에서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축분의 적정 입자 크기는 2cm 이하를 권장하는데요. 입자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큰 덩어리는 묽은 물과 섞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퇴비의 수분 함량 조절은 65%에서 75%가 적당한데요. 우사에서 톱밥, 기존 퇴비, 수분 조절대를 활용하여 수분 함량을 조절합니다. 수분 함량이 70에서 75% 정도 전후가 되면 퇴비사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축분을 쌓는 적정 높이인데요. 1.2m에서 1.7m 정도가 적정합니다. 2m 이상 너무 높으면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부숙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부숙 중기 때 70에서 80도까지 고온이 올라간다 그랬죠. 너무 낮으면 열 발생이 되지 않아서 퇴비가 부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기인데요. 수분 조절된 축분을 주 1회 5주간 뒤집어주고 후숙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대로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고 미부숙된 퇴비로 인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통기 조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는 화학비료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토양 개량 목적보다는 양분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양분 공급 목적보다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등 토양 개량 목적인 즉 유기물 공급원으로서 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시켜 토양을 때알 구조로 만들고요. 통기성, 보비성, 수분 보유력, 그다음에 투수력을 증대시키고 양분 보유력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완충작용을 합니다. 또한 유효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양분 공급원으로서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도 공급합니다. 퇴비의 양분 함유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분 퇴비와 개분 퇴비는 함유 성분량과 유효 성분량이 우분 퇴비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적절한 퇴비 사용이 아닌 과다 시용할 경우 양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염류 집적 발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비 사용이 중요합니다. 각종 유기물의 토양 개선 효과. 퇴비의 원재료명에 따라 원재료에 따라서 이 사용 효과가 용도별로 나뉘게 됩니다. 화학성 개량 효과가 클 것인지 물리성 개량 효과가 클 것인지 아니면 화학성과 물리성을 동시에 개량해야 될 것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물리성 개량 효과를 더 크게 원하시면 원재료를 볏짚, 보리집, 야채류나 나무 껍질 퇴비류나 왕겨류 퇴비류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면 양분 함량이 높은 돈분유나 개분유는 화학성 개량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화학성과 물리성을 개량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우분 퇴비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 과다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예는 가스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부숙 퇴비를 정식 전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미부숙된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정식된 작물의 황백화 현상과 병충해 발생화가 증가되어 제대로 된 생육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미부숙된 퇴비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충분히 부숙된, 즉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부숙된 퇴비는 자연 상태에서 6개월, 기계화 퇴비에서는 최소 3달 이상 부숙을 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염류 집적 발생 가능성인데요. 양분 함량이 높은 개분을 사용 시 질산, 특히 인산, 칼륨, 염소 등이 염류 집적이 이루어집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폐사 환경의 경우에 염류 집적이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토양 분석을 사전에 하신 후 가축분 퇴비를 적절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지역에서 시설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에 대한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범위인 20에서 30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비료 추천량이 오분 퇴비, 돈분 퇴비, 개분 퇴비, 혼합 퇴비 중 하나를 선택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다 밑거름이나 웃거름에 사용량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012년까지는 유기물을 적정 이상 사용했을 경우 퇴비 최대치의 절반을 투입하였으나 2013년부터 유기물을 적정 이상 사용하였을 때 퇴비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퇴비에 있는 염소나 질산 그런 양분들이 염류 집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표준 사용량에 따른 퇴비 사용입니다. 토양 처방 기준이 없거나 작물 재배 전 사정상 토양 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비 표준량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표준 퇴비 사용량은 10아르당 300평당 논에서는 1.2톤, 밭에서는 1.5톤에서 2톤, 과수는 수령에 따라서 0.5톤에서 2.5톤을 사용합니다. 우분 퇴비 기준입니다. 우분 퇴비 사용 시 벽지 퇴비는 비슷한 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분 퇴비 사용량 대비 돈분 퇴비는 22%, 개분 퇴비는 17%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 부숙된 퇴비를 적정량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12처방서에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토람을 검색하신 후에 흑토람에서 비료 사용 처방을 클릭합니다. 그 후 경지 구분을 하시고요. 지역, 지번을 조회하시고 지번을 선택하시고 작물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복합비료 추천순위, 밑거름 복합비료 처방, 웃거름 복합비료 처방, 혼합가축분 퇴비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축분 혼합 비율을 적절하게 넣으신 후 처방서 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토양 검정 결과의 분석 수치가 나옵니다. 이에 비료 및 비료 퇴비 추천량을 알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질소질 비료를 같은 경우 요소나 유한을 2가지 주시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여서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퇴비 부숙도 판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원리는 미생물의 생육활동에 의해서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이지요. 그럼으로써 곰팡이와 방성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축산동가는 유관 판별법으로 우리가 퇴비 부숙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관능평가 항목, 농가 기록 항목, 세 번째 가점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능평가 항목은 색깔과 형상, 냄새,
수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색깔과 형상은 2점부터 20점이 있는데요. 2점은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 태비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요. 만점인 20점은 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어 태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냄새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2점은 아주 강한 악취가 나면 2점, 20점은 축분 냄새가 완전히 소멸되고 흙냄새 등 구수한 냄새가 나면 태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은 손가락 사이에 물기가 많이 나오면 2점, 손가락을 움켜쥐었을 때 물기가 스미지 않으면 15점을 주시면 됩니다. 약 50% 전후가 50에서 55% 전후를 만점인 15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가 기록 항목입니다. 태비화 기간, 뒤집기 횟수, 통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비화 기간은 20일 이내에 2점, 그 다음에 가축분 자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면 만점인 20점을 주시면 되고요. 가축분과 수분 조제를 혼합 시 20일 이내는 2점, 3개월 이상이 되면 20점 만점을 주시면 됩니다. 뒤집기 횟수는 2회 이상은 2점, 7회 이상은 7점 만점을 주시면 됩니다. 통기성도 통기를 안 하면 2점, 10점은 기계 교반식으로 주 3회 시상 가동을 하고 퇴적 송풍식 방식은 상시 가동을 하면 10점 만점을 주시면 됩니다. 가점 항목도 있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부숙 중기에 60도에서 70도, 70도에서 80도까지 최고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50도 이하에선 2점, 60도 이상에서는 5점을 주시면 됩니다. 태비 더민의 중앙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방성균과 곰팡이 생성 여부도 없으면 2점, 많이 생성됐으면 5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관 판별급 결과 점수가 40점에서 59점, 60점에서 80점, 81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81점 이상이 나오시면 부숙 완료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관 판별법은 간이검정법입니다. 토양을 살포할 수 있는 부숙호기 또는 완숙으로 확정해서는 안 되시고요. 이 방법은 간이감정으로 부숙 퇴비 살포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 판정을 반드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기계 부숙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부숙도 측정 방법은 비료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가스의 발색 반응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용기에 의뢰한 퇴비시료를 넣고 퇴비시료가 호기성 미생물이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가스가 발색기대에 묻어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솔비타나 콘백 같은 기계적 측정 방법을 키트를 솔비타나 콘백 키트에 넣고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부숙, 부숙 초기,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 내용을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축사시설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은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의 퇴비 부숙도 판정을 받으셔야 하고요. 1500제곱미터 이상 축사시설 면적인 경우에는 부숙 후기와 부숙 완료를 퇴비 부숙도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분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잘 섞으신 후에요.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에 놓으시면 됩니다. 퇴비 더미 중 5군데나 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 후에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 모양, 즉 꽃갈콘 모양으로 쌓은 작업을 3회 반복합니다. 그 후 원추, 꽃갈콘을 정점으로 삽으로 내리 찍어 평평하게 만든 후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으로 AA를 선택하고 A,
B와 B를 버리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3회 반복한 후 시료를 300g에서 500g 정도를 채취하여 깨끗한 봉투나 비닐봉지, 지퍼백 등에 밀봉하셔서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뢰하신 퇴비 부습도를 저희 기관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탁인은 검사를 의뢰하신 의뢰인은 개인 정보와 위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시료 종류와 축종, 그리고 배출 시설 구분이 허가 규모인지, 허가 대상 농가인지, 신고 대상 농가인지 구분하여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거엔 참고 자료는 옆에 표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퇴비 부습도 측정이 되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검사 결과가 기록되게 됩니다. 퇴비 부습 검사 결과는 약 2주 소요되며 적어주신 우편 주소로 우편 통보가 됩니다. 부숙화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부숙도 기준에 만족되지 않으시거나 미부숙, 부숙 초기 검사 결과가 나오시면 일정 기간 부숙 후 재의뢰하셔서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퇴비 부숙도 적용 기준 및 시기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부숙도 항목을 측정하게 되고요. 축사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으시고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부숙 중기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도 3월 25일 날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걸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성분 검사 주기는 부숙도 검사 주기는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시료는 시료 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시료에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 내역을 기재해 주시고요. 시료를 운송할 때 밀봉하시고 온도나 직사 관성 등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뜨거운 여름철인 7월, 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도씨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은 단순히 환경오염과 비료 사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농업 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